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소련하고 독자 노선을 걷게 된 중국이 소련하고 교류라기보다는 기술을 이제 배워오는 거죠. 이제 뭐 핵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못하게 돼서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있다고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내셨어요. 맞아. 어떤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선택한 건 의외였어. 문화대혁명. 오히려 이게 그 퇴보 아니냐? 솔직히 이게 무슨 뭐 그 서양 문물은 전부 다 이거 배척해야 될 걸로 바꿔버리고. 네, 그리고 자기는 전통 문화도 다 없애고. 맞아. 약간 중국 그 안에 어떤 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진나라 때 그 보면 뭐 분석행유 같은 거 잘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문화대혁명 때 또 없애버리고 스스로 없애는 그 DNA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자꾸 말하는 채용이야. 본질을 지키되 기술만 우리가 쓱 갖다 쓰자. 근데 용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보여. 그럼 다시 오만해지는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태워버려. 우리 중국의 정신을 지켜야지 하면서 항상 이게 돌아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블러드가 다르다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냥 미국 국민이 돼서 물론 아직도 인종차별도 있고 아직도 뭐 텃세도 있고 있지만 너랑 나랑 중국에 가서 갑자기 시가총액 1등 회사를 만들어서 CEO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렇죠. 남아공사람 그렇죠. 그리고 젠슨 황 그렇죠. 대만 사람 예. 리사수 또 대만 사람 뭐 서로 일가친척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처럼 이 미국은 그냥 미국 자체라는 나라는 그냥 플랫폼이야. 그렇죠. 본질이 없어. 서로 쌍방향적으로 가져와 팔아. 그럼 됐지 뭐 이건데 중국은 이제 중국몽이라고 해야 될지 중화 사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항상 있어. 소련에서도 어느 정도 슬쩍 배운 것 같고 그 전에 일본에서도 또 배운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배운 것 같으니 독자 노선 걸어도 되겠다. 그렇지. 그게 문화 대혁명 때 어떻게 보면 근저에 또 예전에 있었던 네가 말한 그 기질이 또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문화 대혁명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내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그 칭화대학교. 이제 외국인들 학장으로 모셔서 아니면 교수로 모셔서 서구 문물 가르쳐주고 그리고 설립 때부터 외국인 자본으로 설립된 대학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과 국내의 지식의 교류의 장이 대표적인 것이 칭화대인데 칭화대 어떻게 됐어?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문을 닫았어. 그리고 다시 문을 연 게 1970년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연 거거든.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열었느냐? 그동안 칭화대가 또 그렇게 고급 기술과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장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있는 집안 자손들이라든가 또 좀 아버지가 또 누구인지 이런 애들이 또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공산 뭐 혁명 원로 뭐.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교한 칭화대는 어떻게 애들을 받았냐면 군인, 농민, 그 다음에 노동자. 이 사람들이 학생으로 입학했던 시절이 1970년 칭화대가 다시 개교한 뒤에 일어났던 일이거든. 혹시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 다신 중국을 갈 수가 없어. 너 조심해 제발.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걸 못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 애청자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내부에서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 이거 이렇게 우수 대학의 우수 학생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균등, 평등만을 지향해서 뽑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에 약간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거든. 우리 외국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 움직임이 없어진 게. 10년 동안 했는데. 그럼.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진 게 중국이 대표적인 중국 변방 오랑캐에 완벽하게 깨진 사건이 생겨. 1979년에 베트남한테 밀렸고. 그렇죠. 옛날 남만족 그냥 완전 그냥 그쵸. 그렇지. 남만. 야, 오랜만에 듣는다. 우리 그 코웨이 그 삼국지 오락할 때 나오는 그 남만이죠. 맹획. 맹획 맞네. 맹획. 그래. 그 남만족하고 붙었는데 진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거야.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정벌에 실패했죠. 정벌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젠 이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제대로 기술을 육성해야 된다. 이거 쪽수만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때도 뭐 또 꽹가리 치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뭐 피리 또그 사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의 꽹가리는 아니고 꽹가리가 없지. 거기 뭐 하여튼 이상한 뭐 북 같은 거 치면서 들어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으나. 소리 지르면서. 하여튼 자 그래서 그렇게 중국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안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역할은 네가 담당을 해. 네. 중국 출장은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국 연구소와 대학에서 다시 우리가 인적 자본을 고도로 육성해서 과학기술 육성하고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든 뭐 한다? 이제 부국강병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어디에서도 뭔가를 안 가르쳐 주고 뭐 기술 교류 개발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우군이 없잖아. 그렇죠. 서구 국가들은 공산진영 국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척을 저놓은 지 오래된 상태고 그게 뭐 일부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수교도 맺고 이렇게 되는 초창기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인적 교류가 뭐 되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야. 그럼 거기도 안 되고 일본하고는 뭐 사실 벌써 또 영토 분쟁 계속 있지. 그렇죠. 뭐 이것도 뭐 쉽지 전에, 않고. 예, 그래서 또 역사가 또 정리가 안 됐죠. 아 그럼 그 소련하고도 아직 관계 설정도 복원도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이제 네가 아주 잘하는 분야일 수 있어. 네. 중국이 가끔 왕조가 바뀌고 나면 네. 전 왕조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그 어떤 그 기틀, 네. 그 기틀을 없애기 위해서 책도 태워버리고 막 뭐도 없애버리고 해서 그 자료, 흔적들이 없어졌을 때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그 다음 왕조가 아니라 그 다음 왕조는 생각해보니까 바로 직전 왕조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학문들이 붐을 일 때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그게 뭐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진나라 때 없어진 그 유학책들 복원하는 거 한나라 때 이제 훈고학이 있었고. 그렇죠, 예. 좋아. 훈고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나라 때 고증학? 정답입니다. 네. 바로 고증학이야. 청나라 때 고증학,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훈고학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뭔가 일단 빨리 배우는 게 모방이라는 건 확실히 아는 민족이야. 그래서 짝퉁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 거. 이 사람 조던이 아니라 이게 누구야 이거? 이게 무슨 조던이 아니라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조명이랑 햇빛 있는 데다가 제가 5시간을 놓고 집에서 1분 야광이 되는지 봤는데 야광이 아니에요. 조던이 아니라 야오밍인 것 같은데. 야오밍 이 농구고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들은 옛날부터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빨리 캐치업을 할 때는 모방이 최고다. 그럼 모방하려면 이 내용이 뭔지, 뭐 영어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일어 하는 사람 얼마나 되고, 그잖아. 독일어 하는 사람 얼마나 되고. 그러니 일단 문서를 뭐부터 해야 된다? 번역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서 번역하기 위한 거대 조직을 정부 단위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정부 단위에서. 그 전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소련이든 간에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뭐래도 또 책도 사오거나 보고서도 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유학을 앞으로 갈지도 모를 애들에게 그쪽 유학 준비반 같은 게 또 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 사람들에게 또 모스크바 가서 국립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이걸 좀 미리 배워놔야 돼. 하려면 우리 마치 옛날에 원서 이렇게 번역해서 그걸로 좀 보고 원서랑 양쪽에 놓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학정보연구소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어. 과학정보연구소. 여기에서 딱 이름이 또 특이하지. 무슨 핵융합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미생물학연구소라든가 전자공학연구소가 아니라 과학정보연구소. 느낌이 뭐야? 말 그대로 과학 논문과 과학 저술책이 정보일 거 아니야, 과학 정보들. 그 과학 정보들을 수집해서 연구하는 거요. 번역하는 그렇죠. 그 연구소를 만든 게 과학정보연구소인 거야. 이게 국가에서 제일 먼저 만든 일종의 국립번역원인 거지. 국립과학번역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문헌들을 뭐라 그래야 돼 이제 번역하기, 더 정확히 말하면 무단 번역인 거지. 허가를 받고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잖아. 아이 그런 거 몰라. 그러다가 1958년도에 이 과학정보연구소를 더 확대하는데 뭐로 바꾸냐면 중국 과학기술정보연구소. 그러니까 순수 과학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번역해야 된다? 기술도. 과학과 기술은 좀 다르잖아. 그렇죠. 기초 연구하고 응용 연구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번역하는 연구소를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 58년도에 대학을 하나 세워요. 근데 이 대학 이름에도 당연히 무슨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정보. 아, 정보. 정보. 계속 지금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네. 과학 정보라는 건 책이나 뭐 특허 자료나 이런 건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든 국산화하는, 번역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 과학기술정보대학이라는 걸 설립해. 그리고 이 대학의 제일 중요한 학과가 뭔지도 이제 딱 보면 알아. 이 정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이 중국 과학기술정보대학교에서 제일 우리 흔히 말해서 커트라인 높은 학과, 도서관 학과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헌들을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어떤 책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될지 찾아주고 이걸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정말 인원을 몇만 명씩 들러붙여가지고 번역을 그냥 미친 듯이 해. 미친 듯이 해.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진짜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소련이든 간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입학하면 아니면 그 연구소에 연구자로 들어가면 뭘 먼저 알려주냐 하면 외국 문헌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그 외국 문헌을 잘 찾고 옥석을 가리는 방법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번역을 어떻게 시키거나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고증학인 거야. 훈고학이고. 이게 아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된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요 문서들 번역해서 카피하는 이게 중요한 문서가 된 게 1961년도에 개최된 제2회 국가과학기술정보업무회의라는 게 있어. 길다. 여기에서 국가과학기술 문서 등록 및 검색에 대한 어떤 지침이 발표가 되고, 이 지침 내용을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외국 과학기술 문서들이 뭐고, 그 문서를 번역하는 방법이 뭐고, 외국으로 나갔던 인사들이 가져온 문서들을 어디에다가 자료로 서고해 보관해야 되는지 이 세부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진짜 시스템화한 거지.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하고 나서 10년 동안 모은 자료가 얼마냐 하면 내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한번 볼게. 자, 눈이 안 좋아서 10년 동안 모은 게, 일단 서로 다른 외국에서 과학기술 정기 간행물이니까 이건 한 건으로만 보는 거야. 네. 매달 나오지만 한 건으로 보는 거지. 매달 나왔으니까 12건이 아니라 그게 11,000개 정기 간행물 시리즈가. 그 다음에 외국 연구 보고서 50만 권. 50만 권이요? 그 다음에 정부 출판물 회의 의사로 학술 논문 자료는 500만 개 이상. 여기 해외 특허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걸 전부 다 수집을 한 거야. 이렇게 많은 DB를 일단 확보를 해놨잖아. 그래서 이 DB를 체계적으로 중국 문헌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책기관들이 계속 생기는데, 중국 과학기술정보연구소는 내가 얘기했지, 아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중국 과학원 산하 문헌정보센터가 생겼어. 문헌정보센터. 이 문헌정보센터는 특히 담당하게 된 업무가 나눠진 건데, 여기는 자연과학, 니네가 자연과학을 맡아. 그래서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융합학문 요런 것들을 니네가 번역해. 그리고 니네가 이거를 고증학처럼 정리해. 이렇게 됐고,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정보 국방과학기술정보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군사기술, 그리고 군사 관련한 공학, 무기 번역, 그 다음에 무기 관련한 장비 번역을 여기서 맡게 됐고, 중국 특허국 산하에 문헌관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 문헌관에 특허 문헌센터를 운영했는데, 이 문헌센터에서는 특허
패턴 매뉴얼 번역했고, 특허 공고 문안 번역했고, 특허 분류 지표들 등등 이런 거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과학을 발달시키려면 표준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기술감독원에서 표준정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국제 표준은 어떻게 되고 지역마다 표준이 뭔지 문헌 정보에서 이거를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 분류하고 번역하는 일을 정부에서 주도를 한 거야. 물론 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 문서들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번역해서 본인들이 내부에서 엄청난 DB를 구축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업을 하다가 의외로 왕건이들이 가끔 걸려. 이게 진짜 중국 내부에서도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어.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례적으로, 에너지라는 건 국가가 주도해서 육성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이잖아. 그렇죠. 근데 에너지부에서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너무 이제 넘쳐나게 됐으니, 그때는 디지털 전환도 없잖아. 그래서 71년도에 에너지부에서 어떤 걸 결정하기로 했냐면, 이 방대한 자료 양들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건 좀 폐기 처분하자. 이 결정이 생겨. 폐기 처분한다는 건 이제 국가 기밀에서 국가 기밀이 아닌 걸로 해제를 하고, 어떤 건 파쇄하고, 어떤 건 그냥 도서관으로 보내든지 그냥 알아서들 가져가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71년도에 미 에너지부에서 이 그동안 방대한 양 중에 이제 파기합시다라고 결정된 국가 기밀 자료가 150만 개야. 파일로 따지면. 그리고 국가 기밀이 150만 개고, 그 국가 기밀은 아닌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도 일부 또 없앨 거 아니야. 그게 280만 개의 파일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파일이 아니라 이제 거기 그때는 서류첩이겠지. 이게 있었는데, 이 150만 개의 국가 기밀을 해제할 때, 원래 이런 국가 기밀 해제할 때는 하나하나 문건을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고 이거 버려도 되는 건가 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정답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걸 그렇게 엄밀하게 안 하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당시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바로 이 문헌들 중에 일부를 맡았어. 그런데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이런 거 검수하고 확인해서 국가 기밀 봉인을 해제할지 해제하지 말지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거 미리 뽑아놨을까? 아니죠. 팀이 구성되어 있었을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 38만 8천 개의 국가 기밀로 예전엔 분류되어 있던 걸 해제할지 안 할지 33일 동안 검수하기로 투여된 인원이 한 명이야. 그러면 뭐 하루에 한 11,000개씩 하면 되겠네요. 거의 맞았어.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실수가 생기지. 실수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 한 명에 38만 8천 개를 해요? 안 돼. 자, 그랬더니만 그런 자료들 그 어떻게든 해외에서 파쇄하는 것들 다 주소라고 만든, 아니면 어떻게든 가지고 오라고, 외국에 가서 가져오라고 만든 거대 조직이 있는 중국이 여기서 왕건이들을 건지게 돼. 국가 기밀 아니고 이건 오픈해도 되겠는데요 하고 오픈한 것들 중에 수소폭탄 제조 방법이 들어있거나 원자 핵 기술, 쉽게 해서 핵 관련한 기술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그냥 오픈이 돼버린 거야. 중국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이 기술들이 다 이게 뭐야? 진짜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걸 왜 미국이 이걸 오픈을 왜 한 거야? 하여튼 미국 내 수소폭탄 제조와 관련된 최고급 기밀들이 8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검수했던 것들 중에서 절대 공개돼서는 안 되는 1급 국가 기밀이 몇 건이나 노출됐는지를 다 확인했더니 19,400건이 노출된 게 나중에 이제 확인된 거야. 이 19,400개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픈이 될 수가 있냐. 미국도 좀 약간 허술하구나. 허술했구나.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정부라는 그 조직 체계 제일 위에 있는 그 행정 최고 관료들이 의사결정 내릴 때는 저 밑단의 실무자가 하는 것까지는 고려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 고려하고 한다면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기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실무도 모르고 이렇게만 터부시 여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무를 알기만 하면 또 그 결정을 의외로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실무단에 누군가가 중간 관료에서 이걸 챙겨야 되고 이런 그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게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지. 사람이나 좀 붙여주던가.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바로 중국이 그냥 뭐 외국 문서들 번역 정도 했네요가 아닌 거야. 이 거대 조직들을 만들어서 계속 번역을 하다가 이런 왕건이들이 소련도 없었겠어? 그렇죠. 일본도 없었겠어?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성과들까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누려봤던 중국. 당연히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이제 뭐 베껴야죠. 컨트롤 C, 네, 컨트롤 V. 예. 이거라는 건 이제 중국 관료들 머릿속에는 아까 그 지난번에 말했던 뭐 장점인 후진타오, 리펑 다 그런 거 그렇죠. 기반 속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뼈속 깊이 아는 거지.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인적 고요로가 생기고 난 뒤부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문서가 되지 않은 것은 그걸 문서화해 줄 사람들까지 데려가면 된다라는 게 그렇죠. 중국의 기본적인 방식이 되는 거지.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는 뭐 그래도 낫겠는데 이거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모방을 중요시 여기는지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했지. 그런데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뭔가를 제일 빨리 배우는 첫 번째 단추는 뭐야? 모방이야. 그렇죠.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이 그럼 우리도 뭐 사실 로버트 태권브이 뭐 따라한 거야. 이제 마징가. 그렇지. 새우깡 또 어디 다 똑같은 저기 봉지도 똑같잖아. 그렇죠. 다 일본에도 있고. 그 일본이 미국 따라한 걸 우리가 또 일본 따라하고. 따라하고 했었던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지.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왕도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몸서러치게 알고 있는 국가가 중국. 그리고 그걸 국가 아주 조직화하고 그렇죠. 예산까지 투여하고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했던 게 중국. 정책적으로 했구나. 그렇지. 그러니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예.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이거 아싸! 뭐 그렇지. 니네가 들어올 때는 니네 마음이지만 가져온 건 다 놓고 나가. 그런 거지. 바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 미국 기업들이 미국 의회 자신들이 중국 진출하는데 허들이 없어야 된다. 중국에서 제품 넘어오는데 허들이 없어야 된다고 로비까지 해주면서 중국으로 진출했던 그 미국 기업들. 그들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느냐? 다음 시간에.